논두렁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새들의 지저귀미 일상이던 평화로운 마을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그 고요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으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두 어린아이가 자신의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개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낯선 이도 외부에서 온 범죄자도 아닌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여야 할 친할머니였다는 점이다. 어떻게 할머니가 자신의 피부치인 손자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증오를 부추겨 모성과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천륜을 끊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은 어떻게 밝혀져 청록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을까? 오늘 우리는 시신이 처음 발견된 순간부터 의문으로 가득했던 수사 과정, 그리고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자백에 이르기까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전모를 파헤쳐본다. 1. 평화로운 오후의 비명. 2022년 8월 15일 늦어름의 태양이 충청남도에 누렇게 익어가는 논을 내리쬐고 있었다. 마을 옆 청록천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은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열기를 품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작은 시골 마을 청록마을은 대나무 숲 근처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닭장으로 돌아오라며 회를 치는 닭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불과 몇 분 뒤 이 평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비통한 절규로 깨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비명은 이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에게서 터져나왔다. 갓 28살이 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박하고 마음씨 고운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낮에는 인근 김치 공장에서 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박준호와 함께 작은 식당 운영을 도왔다. 그들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특히 두 아들 덕분에 웃음이 가득했다. 쾌활한 성격의 6살 첫째 민준이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애교 많은 4살배기 막내 서준이가 있었다. 그날 오후도 서연은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돌아왔다. 발걸음은 다소 급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현관문 앞에서 달려나와 자신을 반겨줄 두 아이를 상상하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집 뒤편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마당 뒤로 흐르는 작은 개울을 지나던 그녀의 눈에 탁한 물 위로 무언가 떠있는 것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물에 떠내려가는 비닐봉지나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멎는 듯했다. 시야가 뚜렷해졌을 때 그녀의 다리는 풀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두구의 작은 시신 민준이와 서준이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 채 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개울가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 처절한 외침은 이웃들에게까지 들렸다. 이 근처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김영철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 기절한 서연의 몸을 부축했고 다른 주민들도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고 다른 이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달려갔다. 주민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천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다. 매일같이 마당에서 뛰놀던 두 아이가 이제는 얕은 물 속에 싸늘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착하고 예의 바르며 늘 밝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치 청록마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았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서연과 준호의 집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가득 메웠다. 평화롭던 마을은 이제 슬픔과 공포가 뒤섞인 혼란의 장으로 변했다. 뉘엿뉘엿 지는 햇살 아래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비극의 그림자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누구도 평범했던 늦어름의 오후가 한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아가 마을 전체의 믿음을 뒤흔들게 될 어두운 이야기에 서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집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겨진 증오의 의미를 되묻게 할 것이었다. 이 의문으로 가득 찬 현장,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갈랐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순찰차와 최연수 이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몰려든 주민들을 뒤로 물러서게 한 뒤 개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조용하던 청록마을은 순식간에 공황과 슬픔의 무대로 변했다. 민준이와 서준이의 작은 시신이 흐린 물 속에서 조심스럽게 인양되었다. 경찰관들은 아이들을 흰 천위에 눕혔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주민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몇몇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세상에 아직 저렇게 어린데 한 아주머니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긴 물이 얕은데 어떻게 두 아이가 한꺼번에 빠질 수가 있지? 다른 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의 아버지 박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막 도착했다. 두 아들의 시신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다. 이웃 몇몇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의 몸을 붙잡았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집 안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은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두 아이의 시신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피부는 깨끗했고 멍이나 긁힌 상처도 없었다. 옷은 단정했으며 저항한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에 감식 반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그들은 개울을 조사했다. 깊이는 성인 무릎 정도에 불과했고 바닥은 진흙과 수초로 가득했다. 만약 발을 헛디뎠더라도 민준이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었을 텐데 한 수사관이 중얼거렸다. 두 아이가 동시에 아무런 비명 소리도 없이 익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거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군중 속에서 두 아이의 할머니 김순자 씨가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몸을 떨었다. 내가 잠깐 밭에 간 사이에 우리 손주들이 없어졌어. 그녀의 통곡에 주민들은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순자 씨가 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시장에 갈 때면 손자들을 등에 업고 다니던 모습만 기억했다. 감히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그녀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하지만 경찰에게 눈물은 그저 하나의 표현일 뿐이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서연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 김영철 씨가 증언했다. 보통 아이들이 여기서 놀긴 하지만 이 개울은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 사고라는 가설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더욱 음산해졌다.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떤 이는 기도를 했고 어떤 이는 불안한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최 이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침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경찰이 수사 중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섣부른 추측은 삼가고 모든 것을 하늘과 법에 맡깁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부모들은 서둘러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못하게 했다. 평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찼던 청록마을은 이제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장례 분위기가 감도는 집안에서 서연은 잠시 깨어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다 다시 오열했다. 준호는 아내 곁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묵주를 쥔 채 기도만 반복했다. 밖에서는 경찰의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개울의 물 샘플을 채취하고 주변 토양 상태를 기록했으며 모든 각도에서 현장을 촬영했다. 그들에게 모든 세부 사항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가장 깊게 남은 것은 기술적인 조사가 아니었다. 만약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면 이 가족의 슬픔 뒤에는 무언가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두운 진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의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3. 거진 눈물과 숨겨진 갈등. 그날 밤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준호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청록마을 주민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기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상실감을 채울 수는 없었다. 수사관들은 먼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댄 그녀는 질문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 공장에 가기 전 민준이와 서준이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노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아무런 이상한 낌새도 불길한 예감도 없었다.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고 오후에 돌아와 두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녀의 말은 울음 섞인 채 중간중간 끊겼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아내 곁에 앉아있던 준호도 입을 열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숙인 채 그날 자신과 아내가 아이들을 어머니인 순자 씨에게 맡기고 집을 나선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척 따랐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눈물과 함께 흩어졌다. 부부의 진술을 들은 후 수사관들은 할머니 김순자 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앉아 손을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텃밭에 깨씹을 따러 잠시 나갔다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손자들이 보이지 않았고 이웃집에 놀러 간 줄 알고 부엌에서 계속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다 개울가에서 주민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을 때 불길한 예감에 뛰쳐나갔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 흐느끼는 모습은 주민들의 동정심을 자아냈고 몇몇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모두가 그녀를 자애로운 할머니로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차분한 태도 뒤에는 특별한 기록이 남겨지고 있었다. 순자 씨의 알리바이는 그럴듯했지만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너무나도 깔끔했다. 한 수사관은 그녀가 텃밭에 갔다고 주장하는 추정 시간과 머물렀다고 말한 시간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모든 정보는 검증될 것이었다. 한편 밖에서는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어떤 이는 단순 사고일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어떻게 두 아이가 얕은 개울에서 동시에 빠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청록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공동체였기에 그 가능성은 낮았다. 그날 밤 경찰은 최 이장과 함께 마을 회관에 모여 중간 수사 결과를 논의했다. 시신의 외상이 없고 저항의 흔적이 없으며 개울의 깊이가 얕다는 점은 사고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다. 순자 씨의 진술은 아직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한 베테랑 수사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범인이 가족 내부의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최 이장은 경찰에게 신중한 수사를 당부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헛소문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잘못된 의심 하나가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준호의 집 작은 방에서는 준호의 동생인 지영이 오빠를 위로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막 도착한 그녀는 오빠 탓이 아니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순자 씨와 올케 서연의 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서연에 대해 씀씀이가 해프다.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준호의 관심을 독차지한다며 불평하던 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다. 지영은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수사팀은 다음 단계를 결정했다. 주변 이웃들로부터 추가 증언을 확보하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목격되었는지 재확인하며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청록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울음과 기도 그리고 속삭임이 뒤섞여 마을을 감쌌다. 주민들은 단순한 애도를 넘어 이 비극이 끔찍한 사고인지 아니면 한 집의 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의 결과인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4. 부검 결과가 드러낸 충격적 진실. 민준이와 서준이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후 슬픔은 여전히 준호의 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웃들은 번갈아가며 음식을 가져오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서연과 준호의 얼굴은 계속해서 어두웠다.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막 개봉되었다. 그 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인 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결론은 명확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익사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폐는 깨끗했고 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강력한 쥐약 성분이었다. 회의실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한 베테랑 수사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이야. 그 한마디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얕은 개울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아이에게 독극물을 먹인 뒤 익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범인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교활했다. 부검 결과는 경찰의 비공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마을로 퍼져나갔다. 동네 찻집과 가정집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그럼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거야?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물었다. 맙소사, 누가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다른 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준호의 집에서 이 소식은 천둥처럼 떨어졌다. 서연은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준호의 몸을 흔들며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우리 민준이, 서준이가 독살당했을 리가 없어. 그녀의 외침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그녀를 끌어안고 진정시켜야 했다. 준호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렀다. 방구석에 서 있던 동생 지영은 울고 있는 어머니 순자 씨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과거에 서연에 대해 했던 날카로운 말들을 똑똑히 기억했다. 애써 떨쳐내려 했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경찰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질문이 더욱 날카로웠다.
그들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누가 마실 것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날 오후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물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자신은 잠시 밭에 갔다가 부엌에서 요리를 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의 울음은 함께 있던 일부 주민들의 동정심을 샀고 그들은 슬픔에 잠긴 노인을 압박한다며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부검 결과는 이것이 살인임을 명백히 밝혔고 이제 남은 것은 범인을 찾는 것뿐이었다. 한 수사관이 쥐약에 대해 언급했다. 그 물질은 청록마을의 재래시장에서 흔히 팔리는 것이었다. 경찰은 시장에서 자주 장을 보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매일 아침 장을 보던 순자 씨의 이름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날 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두 가지로 좁혔다. 첫째, 쥐약의 출처를 추적해 누가 구매했는지 밝혀내는 것. 둘째, 민준이와 서준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나 기록을 찾는 것이었다. 그 작은 단서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이었다. 수사관들은 울음과 기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조만간 누군가를 가면 뒤에서 끌어낼 것이 분명했다. 흐릿한 CCTV 속 결정적 단서. 부검 결과 민준이와 서준이가 독살되었다는 참혹한 사실이 밝혀진 후 경찰은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수사관들이 청록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마당이나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대도시와는 거리가 먼 작은 시골 마을에서 CCTV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카메라가 설치된 집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대부분 고장나 있거나 좁은 마당만 비추고 있었다. 마을 회관 근처의 한 가게 주인이 입구를 비추는 작은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영상을 면밀히 살폈지만 화질이 흐릿해 장을 보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모습만 희미하게 보일 뿐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임시로 마련된 초소에서 그들은 몇 시간이고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았다. 한 젊은 수사관은 이러다가 몇 주 동안 잠도 못 자겠네요 라며 중얼거렸다. 그의 선배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진실은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 단 1초의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 한편 아이들의 사망 원인이 쥐약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었다. 아이들은 가족 외에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 받지 못하게 되었고 부모들은 문을 더 일찍 잠갔다. 그러나 공포 속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경찰 수사에 기꺼이 협조했다. 최 이장은 수사팀과 동행하며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왔다.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개울가에서 서연을 처음 도왔던 이웃 김영철 씨의 이름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아 침묵했지만 부검 소식을 듣고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수사관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3시쯤 김순자 할머니가 민준이와 서준이 손을 잡고 집 뒤편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개울가에 놀러 가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의 증언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순자 씨의 알리바이는 더욱 허술해지고 그녀의 눈물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찰은 증언 하나만으로는 누군가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시각적 증거가 필요했다. 수색은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녹화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며 혹시 놓쳤을지 모를 그림자를 찾기 위해 특정 장면을 확대하고 정지하기를 반복했다. 준호와 서연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경찰의 소식만을 기다렸다. 진전이 좀 있나요? 준호가 찾아온 경찰에게 쉰 목소리로 물을 때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다.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누가 감히 자신의 두 아이를 해쳤는가 하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준호의 동생 지영 역시 심란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과거의 말다툼, 올케 서연을 향한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거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경찰은 수십 시간 분량의 평범해 보이는 영상 속에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6.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수사팀이 마을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지 며칠이 흘렀다.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은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안겨주었다.
수사관들의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이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마을 해관 근처 임시 초소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3명의 수사관이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수사관이 갑자기 영상을 멈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 영상은 준호의 집 뒤편 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주민의 낡은 쌀 창고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었다. 흑백의 화면은 흐릿하고 약간 흔들렸지만 그 안에 포착된 인물의 모습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면에는 허름한 일상복을 입은 한 노파가 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누가 봐도 명백했다. 김순자 씨잖아. 한 수사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시각은 15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웃 김영철 씨가 순자 씨와 아이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인물은 두 아이와 함께 천천히 개울 방향으로 걸어갔고 몇 초 후 나무에 가려 시야에서 사라졌다. 영상은 바람에 흔들리는 텅 빈 마당을 계속 비추었다. 그리고 20분 후 그 인물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사라진 손주들을 찾는 기색이나 당황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초소화는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한 베테랑 수사관이 고개를 숙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증거다. 다음 날 아침 최 이장이 초소로 불려와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맙소사, 그럼 정말로. 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 증거가 공개되면 마을 전체가 뒤집힐 것을 직감했다. 주민들이 순자 씨에게 보냈던 동정심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뀔 것이었다. 경찰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준호의 집을 찾았다. 소식을 들은 서연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민준이와 서준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준호는 텅 빈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가 살인 용의자라는 끔찍한 현실 사이에서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방구석에 서 있던 지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CCTV 영상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과거 어머니가 올케에게 퍼부었던 독설과 차가운 눈빛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CCTV 영상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정심을 보였던 마을 주민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영상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눈물은 전부 연기였다는 거잖아. 시장의 한 상인이 분노하며 말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대질신문 전까지 이 증거를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순자 씨의 눈앞에 이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을 때 그녀가 쓰고 있던 슬픔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영상은 초소에서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되었다. 노파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날 때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임을 재확인했다. 다음 날 그들은 순자 씨를 다시 소환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7. 마침내 무너진 거짓말. 다음 날 아침 경찰서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그날이 사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찰차 한 대가 준호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순자 씨를 보며 일부 주민들은 동정의 눈빛을,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섰다. 조사실은 간소했다. 흰 벽, 나무 책상, 그리고 차가운 빛을 내뿜는 형광등. 베테랑 수사관이 순자 씨와 마주 앉았다. 어머님,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합니까? 저는 잠시 밭에 깨시풀 따러 갔을 뿐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없었고.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물었다. 그럼 개울 쪽으로는 아이들을 데려간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맹세코 없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빠르게 대답했다. 수사관은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쌀 창고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흐릿하지만 노파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개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순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울음이 멎었다. 수사관이 화면을 가리켰다. 어머님, 이 영상은 오후 3시 5분에 촬영되었습니다. 김영철 씨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영상 속의 인물이 어머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순자 씨는 버티려 애썼다. 화면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군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요. 저는 제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수사관은 말을 잘랐다. 20분 뒤 이 영상에는 어머님 혼자 돌아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때 민준이와 서준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물은 더 이상 통곡이 아닌 억눌린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수사관이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제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눈물로는 이 영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순자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격렬하게 흐느꼈다. 몇 번이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수사관은 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조사는 잠시 중단되었다. 그는 순자 씨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자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압박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었다. 흔들리는 범인은 결국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마련이었다. 순자 씨가 조사실 셔터를 나서는 순간 모든 수사관은 확신했다. 저 가면은 곧 완전히 벗겨지게 될 것이라고. 팔, 고백,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증오. 첫 대질 신문 이틀 후 수사관들은 다시 김순자 씨를 조사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전략이 달랐다. 이미 금이 간 벽은 강하게 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천천히 압박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조사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뜬 채로 밤을 지새운 듯 퀭했다. 그녀는 금속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베테랑 수사관이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궁지로 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순자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천천히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수사관은 계속해서 말했다. 며느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그날 오후 민준이와 서준이가 왜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자 씨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나는 늘 상처받았어. 며느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항상 내게 대들었지.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듯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그날 오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적이 흘렀다.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샀어. 거기에 쥐약을 조금 탔지. 그냥 배탈이나 좀 나게 할 생각이었어. 아이들이 그렇게 힘없이 쓰러질 줄은 몰랐어. 그 문장이 공중에 떠도는 순간 단방향 유리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충격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수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다. 어머님, 쥐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셨습니까? 겁만 줄 생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치명적인 독극물을 선택하셨습니까? 순자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 나는 단지 며느리에게 내가 아직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 손주들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고. 수사관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럼 민준이와 서준이가 마신 음료에 독극물을 탄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하지만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맹세코, 나는 후회해. 조사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수사관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며 단호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이 쓰러진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자 씨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지. 사람들이 익사한 줄 알도록 개울에 눕혔어. 그 말은 망치처럼 조사실을 내리쳤다. 유리 뒤의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자백이었다. 비록 순자 씨는 여전히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독극물을 주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사팀은 조금만 더 압박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보고서가 작성될 때 모두는 내일이 결정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9. 완전한 자백, 증오가 삼켜버린 모정,
다음 날 아침 조사실은 다시 한번 차가운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수사관들은 그날 김순자 씨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와 금속 의자에 앉았다. 자우쇠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몸. 베테랑 수사관이 그녀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말했다. 어머님, 어제는 음료에 독을 탔고 아이들을 개울로 옮겼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하셨죠. 오늘 저희는 모든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순자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긴 숨을 내쉰 후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증오를 품고 살았어.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호가 서연이와 결혼한 후부터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내 아들은 이제 내 말이 아니라 아내 말만 들었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며느리 눈에는 틀린 것이었어. 매일같이 가슴에 상처가 쌓였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수사관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쥐약을 사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날 아침에 샀다. 해충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나는 서연이가 고통받기를 바랐다. 내 손주들이 아프면 내가 느꼈던 고통을 그 아이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수사관이 몸을 기울이며 압박했다. 어머님, 쥐약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단지 아프게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순자 씨는 오열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어리석었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어. 내가 그 음료에 독을 탔고 내 손으로 아이들에게 건넸다. 민준이는 마시기 전에 할머니 고맙습니다라며 웃어 보였고 서준이도 따라 마셨다. 아이들은 나를, 자신의 할머니를 믿었던 거야.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계속했다. 음료를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몸을 떨었고 서준이는 작게 울다가 내 품에 쓰러졌다. 나는 당황해서 아이들을 흔들었지만 눈빛이 점점 흐려졌다. 그때서야 내가 내 피부치에게 독을 먹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관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자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다.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들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준이를 먼저 안고 그다음엔 서준이를 안고 집 밖으로 개울로 향했다. 물은 얕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도록 그곳에 아이들을 눕혔다. 그 말들은 망치처럼 조사실 책상을 내리쳤다. 수사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의도적으로 독을 섞어 손주들에게 마시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개울에 유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자백이 맞습니까? 순자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얼굴을 뒤덮었다. 그래, 내가 다 했어. 이웃들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렸지. 전부 연기였어. 내 마음은 증오로 눈이 멀어 아이들이 더 이상 손주로 보이지 않고 단지 며느리의 그림자로만 보였다. 조사실은 긴 침묵에 잠겼다. 수사관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며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의 자백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자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날의 신문은 기나긴 부인의 막을 내렸다. 비극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진실이 범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수사관들의 마음은 끔찍한 세부 사항을 들으며 고통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의는 이제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10. 눈물 속의 현장 검증. 분노하는 마을. 김순자 씨의 완전한 자백 며칠 후 경찰은 청록마을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절차는 사건 기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중요했다. 아침 일찍부터 준호의 집 뒤편 개울로 가는 길은 주민들로 가득 찼다. 경찰은 경계선을 설치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 현장 통제에 나섰다. 호송차가 멈추자 모든 시선이 수갑을 찬 채 내리는 한 인물에게 쏠렸다. 순자 씨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에 찬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일부는 차마 그녀를 직접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 수사관이 큰 소리로 현장 검증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재현할 것입니다. 피해자 역할은 인형으로 대체합니다. 첫 번째 지시에 따라 순자 씨는 민준이와 서준이에게 음료를 건네는 장면을 재현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사관이 건넨 빈 병을 받았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 병뚜껑을 열고 쥐약을 섞은 뒤 민준이와 서준이를 불렀어요. 그녀는 준비된 2개의 작은 인형에게 병을 건네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이들은 웃으며 다가왔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서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남은 음료를 마셨죠. 군중 속에서 동요가 일었다. 한 아주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고 한 남자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경찰이 즉시 군중을 진정시켰다. 현장 검증은 계속되었다. 수사관은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순간을 재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준이는 작게 울다가 제품에 쓰러졌어요. 아이들은 저를 쳐다봤지만 눈빛은 왜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흐느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최 이장은 깊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참았다. 다음 지시는 순자 씨가 손주들의 시신을 게울로 옮기는 장면이었다. 경찰이 인형을 하나씩 건네자 그녀는 인형을 꼭 껴안고 천천히 게울가로 향했다. 민준이를 먼저 안고 여기에 눕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서준이를 데려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 모습은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일부는 종신형에 처해라, 용서는 없다라고 소리쳤다. 경찰이 즉시 방어벽을 형성했다. 순자 씨가 흐린 물이 고인 게울에 인형을 내려놓자 현장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할머니가 자신의 피부치를 어떻게 차가운 물속에 버렸는지를 재현하는 그 장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현장 검증은 순자 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위치를 표시하며 자백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경찰 통제선이 해제되자 군중은 감정을 터뜨렸다. 어떤 이는 통곡했고 어떤 이는 분노했으며 어떤 이는 그저 허망하게 고개를 저었다. 멀리서 준호와 서연이 서로를 부축하며 서 있었다. 서연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계속 울었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버티려 했지만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호송차가 다시 움직여 순자 씨를 데리고 멀어졌다. 주민들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존경받던 노인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의 현장 검증은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품고 있던 원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기시키는 끔찍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그 상처는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어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10일, 전국을 뒤흔든 비극과 사회적 파장. 청록마을에서의 현장 검증 다음 날 김순자 씨의 사건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두 손자 독살한 할머니, 충격적 원한 범죄, 한 어머니의 양심을 파괴한 시어머니의 복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쏟아냈다. 방송사들은 마을의 폴리스라인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 그리고 고개 숙인 채 범행을 재현하는 순자 씨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한 뉴스 앵커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 간의 원한이 한 할머니의 사랑을 이토록 처참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즉각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준서준을 위한정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순자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은 단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할머니조차 이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법이 엄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증오 범죄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재구성된 뉴스 영상을 공유했고 유튜브에서는 관련 보도 영상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창에서는 분노와 함께 가족관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표출하는 긴 토론이 벌어졌다. 종교계 인사들도 목소리를 냈다. 한 목사는 설교에서 시기와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양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악마는 증오라는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라고 배우는 이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독극물을 미리 구매하고 음료에 섞은 뒤 익사로 위장하려 한 점 등 명백한 계획의 정황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된 범죄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만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범죄 심리학자는 피의자는 며느리와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책임 회피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행히도 억눌린 분노가 가장 약한 대상인 아이들에게 향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을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찻집과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예전에 김할머니는 참 열심히 신자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한 주민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최 의장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 모두 아직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족 내 갈등을 골마 터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호와 서연의 가족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대화를 거부했다. 서연은 기자들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정의 물결이 밀려왔다. 준호의 집 앞에는 추모 화환이 줄을 이었고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수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동정심과 함께 공포도 확산되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음식이나 음료를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할머니조차 저럴 수 있다면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날 밤 거의 모든 텔레비전 화면이 이 사건을 다루었다. 한 뉴스 앵커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말로 방송을 마쳤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가족 안에서 증오가 자라나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어둠뿐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문턱에서 현장 검증 이후 청록마을은 여전히 뒤숭숭했지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곧 열릴 재판에 쏠리기 시작했다. 준호의 집에는 여전히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거실에는 민준이와 서준이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서연이 매일 밤 켜두는 작은 촛불이 흔들렸다. 한편 검찰청에서는 검사팀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부검 보고서, CCTV 영상, 신문 녹취록, 현장 검증 기록 등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 선임 검사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어떠한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론이 주목하고 있고 증거는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반면 순자 씨를 변호하기 위해 선임된 국선 변호사도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피고인에게 변호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고령, 건강 상태, 그리고 심리적 압박 등을 가명의 참작 사유로 제시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엇갈린 반응을 낳았다. 재판 첫날에 대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법정에 가기로 했다. 우리 두 눈으로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한 청년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재판 당일의 경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원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수십 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었다. 구치소에서 순자 씨는 지친 얼굴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고 대부분 조용히 앉아 바닥만 응시했다.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말했다. 어머님, 법정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솔직함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재판 전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심리학자들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자가 서연에게 심경을 묻자 그녀는 짧게 답했다. 민준이와 서준이를 위한 정의를 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다. 내일 열릴 재판은 단지 김순자라는 한 할머니의 재판이 아니라 이 사회가 사랑의 의미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양심의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3. 법정 심판의 날. 마침내 기다리던 재판 날이 밝았다. 동이 트기 전부터 법원 앞은 주민, 기자, 그리고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텔레비전 카메라는 모든 구석을 비추었고 기자들은 생방송을 준비했다. 법정 안은 만석이었다. 앞줄에는 준호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굳게 잡고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다. 연문이 열리고 두 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순자 씨가 들어왔다.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걸음은 느렸다. 방청석에서 살인자라는 외침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두드리며 소리쳤다.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준호와 서연 쪽으로는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고 기소 요지를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순자는 특정 일시 사전에 계획하여 미성년자인 두 아동, 즉 자신의 친손자인 박민준과 박서준을 독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쥐약을 구매하여 음료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이 무력해지자 의도적으로 시신을 개울로 옮겨 익사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밝혔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검사는 말을 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해당하며 이에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순자 씨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동공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두 아이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께서 피고인의 고령, 건강, 악화, 그리고 오랜 가족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등 특수한 상황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순자 씨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증오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묻혔다. 재판장은 차가운 얼굴로 순자 씨를 바라보았다. 후에는 기록되겠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려 그날의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순자 씨가 퇴장할 때 방청석에서는 다시 한번 분노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준호의 어깨에 기댄 채 오열했다. 준호는 텅 빈 시선으로 앞만 응시했다. 그에게 오늘의 재판은 민준이와 서준이를 위한 정의를 찾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14. 증거, 진실의 무게. 일주일 후 순자 씨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호와 서연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했다. 오늘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서연의 비명을 처음 들었던 이웃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참상을 증언했다. 다음으로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이 증언대에 섰다. 피해자들에게서는 익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쥐약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살서제 중독입니다. 그 말에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서연은 흐느꼈다. 검사는 현장 검증을 이끌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낡은 쌀 창고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법정의 모니터에 재생했다. 흐릿하지만 순자 씨가 민준이와 서준이의 손을 잡고 개울로 향했다가 혼자 돌아오는 모습이 명백하게 보였다. 재판장이 순자 씨를 향해 물었다. 피고인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부인합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접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추가 증거로 순자 씨의 집에서 발견된 쥐약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법의관에게 실수로 독극물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법의관은 불가능합니다. 체내 독극물 농도가 너무 높아 의도적으로 섭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검사는 최종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와 증언은 피고인의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민준이와 서준이를 위한 정의를 위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검사의 구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순자 씨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갈 때 서연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 무너져 내렸다. 법원 건물 밖 흐린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다음 재판이 자신의 손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할머니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5. 최종 판결, 그리고 남겨진 상처. 마침내 판결의 날,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문이 열리고 이전보다 더욱 수척해진 순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준호와 서연은 앞자리를 지켰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증언, 증거,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을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김순자가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두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명백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동반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재판장이 서류를 덮고 법정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김순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환호와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준호는 눈을 감았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순자 씨는 재판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며 통곡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 종료를 선언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준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텅 빈 눈으로 짧게 말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제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 갈등을 너무 늦기 전에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 비극은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증오가 자랄 때 그 끝에는 비극만이 남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채 에필로그, 존경하는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는 단지 한 시골 마을의 법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고를 던집니다. 가족 안에서 아무리 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분노와 원한이 마음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비극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본래 우리가 지친 삶 속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다름을 인내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할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이며 어른들의 갈등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